안녕하세요. 오늘 제 이야기는요, 하나의 질문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요, 우리와 매우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진정한 사랑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얼굴이에요. 우리 얼굴. 나의 얼굴. 무슨 얘기냐 하면, 저는 남이 내 얼굴을 바라보듯이,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제가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듯이 제 얼굴을 직접 못 바라보고 죽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얼굴을 어떻게 보죠? 거울을 통해서 비친 반사된 이미지를 통해서 보거나 아니면 뭐 그림이나 사진, 영상처럼 복제된 이미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인식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미지들이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거울을 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울 속에 비친 우리 모습이 우리 모습일까? 우리는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얼굴은 전부 다 비대칭이잖아요. 그래서 거울에서는 형상은 좌우가 뒤바뀌죠. 반전이 되죠. 그래서 이미지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가 설명하려고 제가 직접 찍어봤어요. 왼쪽이 위에 이제 티셔츠에 적힌 문구를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이 그대로 그냥 사진을 찍은 거고요. 오른쪽이 그 사진을 뒤집은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의 얼굴이 훨씬 더 익숙해요. 제 얼굴에는. 왜냐면 제가 매일 아침마다 세수를 할 때마다 거울에서 보는 게 저 얼굴이거든요. 근데 다른 사람의 눈에는 왼쪽의 얼굴이 훨씬 더 익숙할 겁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셀카 찍을 때 그 앱 쓰잖아요. 딱 찍었을 때 화면에 찍히는 그대로 좌우 반전 그대로 유지해주는 앱. 그리고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는 셀카들 보면 다 공통적인 뭐예요? 티셔츠에 있는 문구들이 다 뒤바뀌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과연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나를 직접적으로 바라보고 찍은 사진은 그렇다면 나를 잘 담고 있느냐? 여기서 문제가 더 심각하거든요. 뭐냐면 렌즈는 무조건 거짓말을 합니다. 같은 대상이라도 렌즈의 종류에 따라서, 다른 말로 하면 렌즈의 초점거리에 따라서 1000가지의 다른 얼굴이 나타나요. 한번 볼까요? 이거 한번 보세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인데 렌즈의 초점거리만 바꿨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죠? 흔히 초점거리가 짧을 때, 화각이 넓어질 때, 광각으로 찍었을 때 형상의 오류가 많이 일어납니다. 그걸 굉장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조작을 해서 활용을 하는 게 셀카예요. 뭐냐면 셀카를 찍을 때는 초점거리가 가까워지죠. 화각이 넓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메라와 상대적으로 가까이 있는 물체는 실제보다 크기가 더 커져 보이고요.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는 물체는 실제보다 크기가 더 작아 보여요.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맞춰요? 눈에다가 맞추죠. 눈은 커 보이고 턱이랑 이런 것들은 딱 좁아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흔히 저기 밑에 200mm나 270mm처럼 초점거리를 길게 해서 망원으로 화각을 좁게 해서 찍었을 때 실제 인물과 그나마 제일 비슷하게 나온다고는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진으로 바라보는 얼굴은 우리 얼굴하고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이렇게 직접 보고 인식할 때 3차원의 대상을 3차원으로 인식을 하는 건데, 저거는 3차원의 대상을 2차원으로 평면화해서 단편적으로 보여주죠. 같을 수가 없습니다. 화면빨 잘 나온다, 사진빨 못 받는다 이런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진을 봤을 때 너무 못 나왔다 그래서 절망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잘 나왔다 그래서 기뻐 날뛸 필요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이렇게 불완전하게 간접적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보니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또는 내가 희망하는 내 모습과 남들이 실제로 바라보는 내 모습 사이에 격차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격차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누구에게나 다 존재를 합니다. 그거 생각해보세요. 내가 인스타나 페이스북에 올린 프로필 사진과 남들이 나를 찍어서 나를 태그한 사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요새 보니까 이런 짤들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위에가 프로필 사진, 밑에가 태그된 사진. 다 좀 이해가 되시죠? 왜 그런 경우도 다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사진을 찍었는데 너무 잘 나왔어요. 남들은 아니래, 너 아닌 것 같은데. 반대로 남들은 너무 잘 나왔대. 너 이거 프로필 사진 해. 내가 보면 막 짜증이 날 정도로 내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전부 다 공유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요, 직업이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전문 분야가 초상화예요. 인물화. 제가 인물화만 그리는 화가로 좀 트레이드마크가 되면서, 정치인들, 유명인들, 지인들, 가족들, 상상 속의 인물까지 굉장히 많은 인물들을 그렸습니다. 근데 제가 초상화를 작업할 때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을 했어요. 초상화를 그려서 제가 납품을 하잖아요. 그분한테 보여드리잖아요. 그러면 초상화 속에 등장한 그 당사자가 이 그림이 얼마나 잘 그린 그림이냐 못 그린 그림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 작품의 예술적인 완성도가 결국 아니라는 겁니다.
뭐겠어요? 작품 속에 등장한 내 모습이 내가 평소에 떠올려왔던, 평소에 희망하고 있던 내 모습과 얼마나 닮았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래서 초상화가는 탐정놀이를 해야 됩니다. 뭐 잘 그리는 건 기본이고요. 이 사람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연출하고 싶어 하는지를 추적해서 알아내야 돼요. 그런 과정을 생략을 해버리면, 무시를 해버리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는 있습니다. 좋은 작품을 만들 수는 있을지언정 그 당사자를 기쁘게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 좀 웃지 못할 경험을 좀 몇 개 했어야 됐거든요.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게 제 친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얼굴을 한 1m 넘는 캔버스에다가 굉장히 정교하게 몇 개월에 걸쳐서 그렸어요. 얼굴에 있는 검버섯 주름 하나하나까지. 전시까지 했습니다. 할아버지한테 보여드렸어요. 좋아하실 줄 알았죠.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너무 싫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저 얼굴에 등장하는 검버섯, 저런 번짐들, 주름들 이런 것들이 제 눈에는 아름다워 보였지만 할아버지 당신께는 너무나 바라보기 싫은 그냥 노쇠한 노인의 흔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제가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거절하셨어요.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저 그림을 보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구분들하고 피부과에 가셔서 얼굴에 있는 검버섯들 다 제거하는 그 레이저 시술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싫으셨으면. 제 친구를 그린 겁니다. 이거는 잘생겼죠? 연예인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연예인처럼 잘생긴 애를 연예인처럼 잘생기게 그려줬어요. 근데 이 친구도 이걸 보자마자 피부과에 갔습니다. 이 친구 너 왜 갔니? 물어보니까 저 인중에 나 있는 저 수염 자국 있잖아요. 면도 자국. 너무 보기가 싫었대요. 그래서 그 레이저 연구 제모 시술이라 그러나요? 그걸 받았다고 합니다. 제가 무슨 피부과 무슨 연물 제휴 내신 것도 아닌데 이걸 좀 사업 아이템으로 확장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거는요, 이분은 저희 외할머니입니다. 외할머니는 저를 10살 넘게까지 키워주신 분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어머니보다도 더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할머니한테 이 그림을 그려드렸을 때 너무 좋아하셨어요.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이 그림을 받고 나서 2년이 채 안 돼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장에서 저 그림이 영정으로 쓰였어요. 장례식장에 온 모든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고 굉장히 좋아해줬어요. 친지분들, 뭐 가족분들, 할머니 지인분들, 제 손을 뭐 꼭 잡아주신 분들도 계셨고 저도 굉장히 뿌듯했죠. 근데 장례식이 다 끝나고 나서야 할머니를 이제 마지막까지 이제 모시고 살았던 우리 큰 이모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커밍아웃을 하시더라고요. 진실을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저 그림을 받아들고 집에 오셔가지고 그냥 벽장에 넣어놓고 한 번도 안 꺼내보셨대요. 저 그림 보는 거를 너무 힘겨워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저는 손주 입장에서 할머니의 저 백발, 주름 너무나 아름답잖아요. 다 그린 겁니다. 근데 할머니는 저런 노년의 흔적들, 죽음을 앞둔 노인의 흔적들을 바라보는 게 너무나 고통스러우셨던 거예요. 근데 또 손주가 그린 그림이니까 싫다고는 못하시겠고 어떻게 보면 저 그림은 굉장히 할머니 입장에서는 잔인한 그림이었던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좀 죄송해요. 이런 사례가 저만 겪은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도 많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이건 사진입니다. 그림이 아니고요. 다 아시죠? 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의 수장이었던 윈스턴 처칠입니다. 이분이 1954년에 80세 생일을 맞아요. 그래서 영국 의회에서 8순 기념 초상화를 공식 의회에 제작을 합니다. 그 제작을 담당한 사람은 그레이엄 서덜랜드라는 당시에 잘 나가던 초상화가였어요. 뭘로 유명했느냐? 대상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그리는 걸로 유명했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이미 불안한 기운이 엄습하는 건데, 자, 그림을 그려서 11월 30일이 생일입니다. 저는 생일이 같아요. 영국 의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딱 공개를 합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처칠의 가족들은 보고 나서 감탄을 했다 그래요. 저 완전 우리 남편인데? 저 우리 아버지랑 완전 똑같은데? 처칠이 딱 단상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림을 보고 나서. 거기 모인 수많은 관중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 그림, 전 정말 영광입니다. 이렇게 큰 영예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은 모던 아트의 위대한 걸작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칭찬받죠. 처칠이 이야기한 모던 아트라는 거는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카소는 비비페 그림 같은 일부러 못 그린 그림, 추하게 그림, 어루하게 그린 그림. 무슨 얘기예요? 겁나 못 그렸다는 뜻이죠. 처칠은요, 평생에 걸쳐서 강인한 군인으로서, 위대한 지도자로서 그런 이미지 구축을 평생에 걸쳐서 해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 앞에 보이는 이 그림은 그냥 구부정한 80세 노인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그림을 들고 가서요, 세상에 공개를 안 해요. 집에다 가져다 놓고. 이 그림 좀 나중에 좀 빌려주시면 안 돼요? 전시 좀 하게? 다 거절합니다.
나중에 처칠이 죽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밝혀져요. 이 그림이 처칠한테 들어간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캔버스자로 산산조각이 나서 소각이 됐다는 걸 불태워버린 겁니다. 이걸 불태운 사람은 누구였냐면은 처칠의 아내였던 클레멘틴 처칠이에요. 왜 태웠느냐? 가뜩이나 우리 남편이 나이가 이제 많아서 건강도 안 좋은데 저 그림을 볼 때마다 막 뒷목을 잡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보다 못해서 일이네요. 그러면서 소각을 해버린 겁니다. 300년? 한 400년을 더 거슬러 올라갈게요. 1650년입니다. 17세기에 벨라스케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17세기 바로크를 대표하는 위대한 거장입니다. 이 사람은 세비야 사람인데 1650년에 이탈리아 로마를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때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게 누구냐면 자기가 데리고 다녔던 이제 노예죠. 시종이었던 후앙드 프레아라는 사람을 그려요. 근데 이 그림이 굉장히 화제가 됩니다. 너무 잘 그려서. 이 그림을 보고 감탄했던 사람 중에서는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교황 이노켄티우스 10세도 있습니다. 교황이 벨라스케스를 불러요. 야, 너 잘 그렸더라, 되게. 내 얼굴도 좀 그려볼래? 최고의 영예죠. 당시 유럽에서 교황은 최고의 권력자인데 교황의 초상을 그린다는 것은 당시 화가로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하지만 정말 최고의 영예를 얻은 것은 벨라스케스가 아니라 교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탄생한 그림이 이 그림이거든요. 뭐 미술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이 그림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이 그림은 많은 수의 미술학자들이 또는 많은 수의 미술가들이 역사상 만들어진 초상화 중에 가장 위대한 걸작이라고 이 그림을 주저없이 꼽습니다. 교황은 역사상 길이 남을 최고 마스터피스의 주인공이 된 행운을 누린 거예요. 교황이 그렇다면 이 교황도 당연히 좋아하지 않았을까. 그림이 딱 공개가 됐을 때 교황이 그 그림 앞에 섭니다. 그리고 미간이 잔뜩 찌푸려져요. 그리고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합니다. 굉장히 실망하고 허탈한 어투로 트로포 베로 그래요. 무슨 뜻이냐면 너무 진실되잖아 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 저 그림을 보면 뭔가 신적이고 우아하고 고매한 이런 아우라보다는 뭔가 진짜 막 사람 꿈틀대는 듯한 살갗과 주름과 욕망, 시기, 질투, 자만 이런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들이 느껴지죠. 이런 날것의 인간적인 형상을 교황은 바라보는 게 힘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처칠이 그랬던 것처럼 저 그림도 교황이 사저에다 갖다 놓고 공개를 안 해요. 그래서 저 위대한 걸작이 세간에 공개되기까지 근 200년이 걸립니다. 근 200년이. 자, 그렇기 때문에 서구 초상의 원리라는 거는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나만의 형상을 만들어요. 난 이런 사람일 거야. 그리고 남의 눈에도 내가 그렇게 보이기를 희망을 하죠. 그리고 그것이 맞지 않을 때 내가 생각하는 내 모습과 남이 바라보는 내 모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실감했을 때 우리는 좌절하는 겁니다. 처칠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히틀러에 대항해서 맞서 싸워서 승리를 이끌어냈던 그 당시 최고의 정신력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교황 저 사람 말할 것도 없죠. 최고의 초상화의 주인공이 된 사람이죠. 하지만 저들에게조차 그들의 초상화들이 보여준 날것의 현실은 뭔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였죠. 특히 좀 교황의 그림을 생각해보세요. 교황은 아까 봤던 이 그림, 시종을 그리는 그림을 봤을 때는 굉장히 좋게 평가를 했어요. 감탄을 했어요. 하지만 그 사람 몰랐던 거죠. 남의 얼굴을 그린 그림을 보는 것과 내 얼굴을 그린 그림을 보는 게 완전히 다른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 미술의 전통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미화하고 이상화하는 전통이 굳어지게 됩니다. 당연하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당장 돈줄을 쥐고 있는, 지갑을 쥐고 있는 당사자를 만족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루이 14세의 초상화입니다. 저게 루이 14세가 60세가 훨씬 넘어서 그린 그림이에요. 당시 60세면은 거의 지금으로 따지면 죽을 나이거든요. 근데 저 각선미 보세요. 이게 내 다리보다 좀, 그 다음에 주름 한 점 없는 피부와 저 분위기와 마치 그리스 신화 속에 나오는 영웅 같죠?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런 이화의 원리 이런 거는 우리한테도 그렇게 낯선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 화가가 루이 14세의 각선미를 열심히 그린 것처럼 우리는 사진에다가 열심히 뽀샵질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다면 서구가 저랬다면 우리의 전통 초상화는 어땠을까? 재밌게도 조선의 초상화를 예를 들면 경우가 극단적으로 달랐습니다. 조선에서는요, 있는 대상을 잔혹하리만 정확하게 그려요. 이거 한번 볼게요. 이명기라는 사람이 그린 번암 체제공의 초상입니다.
최재봉은 저기 영종조 때, 영조대왕과 정조대왕 때 재상을 지냈던 분이고요. 저 눈을 보세요. 사시죠. 그 다음에 저 관자독에 묘사된 검버섯 보이시나요? 만약에 서구의 화가가 저걸 그렸다고 했다면 어떻게 해서 꼼수를 들였을 거예요. 저기 안 보이게 하려고. 좀 더 극단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끔찍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딸기코라고 하는 저 혈관의, 코의 혈관이 저 비대해지는 증상. 오른쪽 같은 경우에 저기 천원주 자국이래요. 천원주 자국. 그 다음에 이제 그 나이 때문에 그 피부에 흑변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기 왼쪽 아래 같은 경우에는 저게 종이나 색깔이 벗겨진 게 아니라 백반증입니다. 마이클 잭슨이 알았다고 하는 저걸 다 그래요. 저 자료를 수백 개를 수집한 분이 계십니다. 저기 명지대학의 이성락 교수님이라고. 이분이 어떤 논문을 쓰셨냐면 이분이 화가가 아니에요. 피부과 의사입니다. 저분이 저걸 수집을 해서 저 조선시대 초상화에 나타난 피부 병변을 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질환을 알았는지를 다 추적을 해내요. 그게 가능할 정도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흔히 조선시대 초상화를 보고 있는 대상을 그대로 바라볼 수 있었던 우리 조상들의 고미한 선비 정신을 찬양하는 근거로 쓰기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열심히 포샵질을 했던 유럽의 초상화보다는 저런 게 조금 쿨해 보이기는 하죠. 근데 과연 우리 저 조선시대 때 조상들이 굉장히 성숙한 개인주의적인 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그렸을까? 그건 또 아닙니다. 그건 또 절대 아니에요. 뭐냐면 서구의 초상화가 상대를 미화시키고 이상화시키는 게 고대 그리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일종의 제작 원리였다면 조선에서 있는 대상을 그대로 그려야 한다는 것은 또한 엄격한 사회적 규범이었습니다. 1호불사 편식탈이라는 말이 있어요. 터럭 한오라기만 달라도 남이다. 이 말이 어디 등장하냐면은 승정원 일기에 등장합니다. 왕실 기록이에요. 이거 이대로 안 따르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럼 조선이 어떤 사회였죠? 조선이 굉장히 엄격한 유교주의 국가예요. 여기서는 체면이 목숨보다 중요합니다. 만약에 어느 양반이 초상화를 그렸는데 왼쪽 뺨이나 사마귀를 안 그렸다더라. 그럼 이 사람은 바로 유림사회에서 선비사회에서 망가되는 겁니다. 이것도 일종의 사회적 강압이거든요. 이것도 제 눈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5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라 그래서 조선시대 사람이라 그래서 나를 조금 더 젊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싶어하는 욕구가 없으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에게든 나를 마음껏 자유롭게 연출할 수 있는 것은 개인이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예요. 그렇다면 조선시대 초상화에 등장하는 것은 역설적이게도 그 당시에 조선사회를 지배하고 있던 유교적 모범상 그런 것들의 일종의 집단 캐리커처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런 초상화들도 뽀샵된 유럽 초상화들처럼 똑같이 위태로워 보여요.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나라는 존재를 남들이 바라본 모습에만 한정을 한 거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나의 모습을 혼자서 하는 상상들, 나의 희망들 거기서만 가둔 겁니다. 프로필 사진과 태그된 사진이 있다고 할 때 조선의 초상화는 태그된 사진만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유럽의 초상화는 아니야 프로필 사진만 의미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일방적인 주체만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일방적인 객체만 얘기하죠. 이 양 극단 중에 어느 것이 더 낫다,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 이거 누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문제는 결국에 처음에 등장한 명제로 되돌아옵니다. 우리는 내 얼굴을 직접 바라보지 못해요.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절대적인 상을 만듭니다. 자아라는 상을 만들어요. 뭔가 항구적이고 절대불변하고 신성불가침이고 뭔가 고유하며 초월적인 나라는 자아의 형상을 만들죠. 그리고 이 형상을 만드는 근거는 뭔가 나 스스로의 상상, 희망 이런 것일 수도 있고요. 외부로부터 주입되거나 강요된 가치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근거가 무엇이든 간에 이 형상이 한번 잡히고 나면 굉장히 강한 힘으로 우리의 인식을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봤던 이 수많은 사례들처럼 내가 만든 형상이 남이 바라보는 모습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했을 때 우리는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고 심지어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자아, 절대불변의 자아 이런 것이 존재할까?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만약에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식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테아트로 문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곧 무대라는 뜻이에요. 흔히 문학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연극 무대에 비교가 되고요. 그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 개개인은 연극 무대 속에 배우에 비견이 됩니다. 셰익스피어도 그런 말을 하잖아요. 세상은 곧 무대이고 모든 남녀는 한낱 배우일 뿐. 실제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별게 아닙니다. 우리가 맡아서 연기하는 수많은 배역들의 연속이에요.
저는 지금 여러분 앞에 서서 강의를 하고 있는 연사로서의 배역을 맡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집에 가면 아들의 배역, 형의 배역, 누군가에게는 친구의 배역, 또 누군가에게는 뭐 애인, 연인의 배역, 그 배역은 제가 맡은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모르겠네요. 슬퍼지네. 어쨌거나 그런 모든 배역들, 근데 과연 이런 배역들을 떠나서 오롯이 존재하는, 그냥 형 이상학적으로 존재하는 자아라는 게 있을 수 있나? 의미가 있나? 연극에 출연하는 배우는요, 오직 자기가 연기하는 캐릭터로서만 무대 안의 공간과 그 세계와 무대 안에 등장하는 인물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아라는 것도 그것의 정체가 무엇이든 간에 나를 둘러싼 외부의 세계와 맞물려서 기능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결국엔 자아라는 것도 뭔가 형이상학적으로 고유하게 초월적으로 존재하는 저 하늘 위에 있는 무언가가 아니라 우리가 인생이라는 연극을 살아가는 한 명의 배우로서 수없이 많이 맡아서 연기하는 여러 가지 배역들, 우리가 자의로든 타의로든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없이 다양한 사회적 가면들, 그것들의 유기적인 결합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배우의 가치는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떤 배우를 훌륭한 배우라고 하죠? 뭔가 연기의 폭과 배역의 스펙트럼이 다양한 사람을 훌륭한 배우라고 합니다. 만약 어떤 배우가 비슷한 역할만 고집한다면 그 배우는 굉장히 얄팍한 배우가 될 거예요. 어쩔 때는 스위트한 연인도 연기했다가 살인마도 연기했다가 왕도 됐다가 거지도 됐다가 그래야 비로소 배우의 품격 있는 정체성이 완성이 됩니다. 저는 나의 존재라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냐면 내가 하나의 완고한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안에만 나를 가두면 이게 나야, 이거 외에 나는 없어 라고 하면 나라는 존재는 굉장히 단편적이고 단조로운 색채를 지닐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뭔가 변화할 수 있고 진보할 수 있고 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은 떨어지고 쉽게 상처받고 나의 세계와 나를 둘러싼 외부 세계에 불필요한 갈등만 증폭이 되는 그런 건 굉장히 비극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극에 출연한 배우가, 연극 속의 배우가 다양한 배역을 떠맡는 것을 굉장히 기껍게 생각하듯이 우리들도 내가 연기하는 사회적 배역들을 굉장히 덤덤하게 수용할 수 있다면 때로는 지적이기도 하고 때로는 멍청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아름다웠다가 어쩔 때는 추하기도 했다가 때로는 담대하고 때로는 소심하고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프로필 사진 속에 나와 태그된 사진 속에 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이를 구성하는 다양한 스펙트럼, 그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모습들, 그것들이 그저 나라는 굉장히 단순하고 담백한 개념으로 덤덤히 수렴될 때 뭔가 나라는 존재도 조금 더 풍성하고 두텁고 완성도 높은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얼굴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